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71부 박진, 경주성을 탈환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592년 9월 황해도에서는 초토사 이정함이 연안성을 사수해냄으로써 일본군의 연백평야 점령 기도는 좌절되고 맙니다. 한편 남도에서도 역시 조선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번 반격의 주역은 참수된 이각을 대신해서 경상좌병사로 임명되었던 박진이었죠. 박진은 권응수가 영천을 수복하자마자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경주성을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16고을에서 군사 1만여 명을 결집하게 됩니다. 무려 이제 병력 규모가 1만까지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뭔가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그 기준인 것 같은데 5,000명 이하일 때 조선군은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5,000명이 넘어가서 10,000명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시간을 잠깐 좀 뒤로 돌려서 이 경주 공략전이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지게 돼요. 먼저 1차 경주 공략전은 8월 20일 이날은 이제 이뤄지게 되는데 경상좌병사 박진은 의병장 권응수를 선봉으로 내세워서 경주성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당시 경주성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 장수 타가와는 조선군이 경주성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병력의 일부를 차출하여 인근 산골짜기에다가 매복을 시켜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경주성에 도착한 조선군이 한창 공성에 몰두하고 있을 때 타가가 미리 숨겨놨던 복병들이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선군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타가와 역시 성문을 열고 출격을 하면서 양쪽으로 협공을 가했다는 거죠.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당한 신세가 된 박진은 서둘러서 공성을 포기하고 퇴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뒤로 협공을 당하고 있던 터라 조선군의 퇴각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의병장 정세하 같은 경우는 포위망에 빠져 사선을 넘나드는 고비를 겪었고 가까스로 아들 정의반의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돌파해서 정말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전으로 조선군은 정세하의 아들이었던 정의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박진이 16고을의 군사 1만여 명을 합쳐 권응수를 성봉으로 삼고 곧장 경주의 적에게 육박하였다. 그러나 적이 먼저 길 아래 산골짜기에 군사를 잠복시켰다가 전투가 한창 어우러졌을 때 뒤에서 돌진해 들어왔다. 이에 관군이 크게 패하여 전사한 자들이 질비하였으며 박진 등은 도망하여 돌아왔다. 그러니까 박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밀양 전투에서 나름 좀 이제 활약을 했던 인물인데 박진이 그때 이제 선택을 좀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상황이 좀 불리해서 뭔가 좀 전멸각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싸우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일단 퇴각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생존 없이는 승리는 없다. 그걸 이제 정말 정확하게 보여준 인물이 박진이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박진이 일단 여기서도 퇴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는 입었지만 다행히도 고경명의 사례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전멸되는 것까지는 면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박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병력을 추스려가지고 재정비를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경주성 공략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상좌병사 박진은 군을 경주성 북쪽에 위치한 안강 지역으로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어느 정도 피해는 입었어도 괴멸적인 타격은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었죠. 따라서 이제 박진은 안강에서 얼마간의 정비 후에 9월 8일 다시금 경주성 공략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경주성 전투가 8월 20일이고 2차가 9월 8일인데 그 사이에 기간이 한 보름 남짓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이제 1차 경주성 전투에서 조선군이 입은 피해가 뭐 아주 엄청나진 않았다는 것을 또 의미하긴 하죠. 경상좌병사 박진이 이끄는 조선군은 경주성 북문에 도착해서 공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군 역시 방어태세를 갖추고 조총을 쏘면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군 수비대장 타가와가 지난번 같이 기습작전을 쓰질 않는데 아마 이제 타가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썼던 수법에 얘들이 두 번 섞이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철통같이 수비를 하면서 후방에 있는 울산 방면에 있는 그런 아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면서 이들하고 같이 이제 격퇴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대가 지원군이 올 때까지 조선군을 경주성에 묶어두고 있다가 지원군이 도착하면 협공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유명한 중국의 병법가 손자는 공성전을 최하책으로 칠 정도로 공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수성하는 측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은 성을 함락시키기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게 게임이 사람들을 많이 좀 배려놨는데 무슨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땅 먹게 하듯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경우는 수성 측의 준비 부족이거나 혹은 전의가 상실됐거나 혹은 어쩌다가 이제 발견한 취약 지점이 일순간에 뚫리는 바람에 일어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만큼 공성전이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해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공성 측에서 성을 빠르게 함락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어붙여서 적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청주성 전투에서 조원의 부대가 바로 이런 방식이었죠. 야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리니까 일본군이 사실상 청주성을 포기하고 퇴각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따라서 이제 경상 좌병사 박치는 다른 방면에서 적의 지원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경주성을 수비하는 일본군의 전의를 상실할 목적으로 아주 강력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오게 됩니다. 바로 그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냐? 비격진천례라는 무기였다는 거죠. 화포장 이장손에 의해 발명된 비격진천례는 조선군이 자랑하는 비밀 무기였습니다. 본래 비격진천례 이전에 진천례라고 불리는 화기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원제국 시절부터 중국에서 사용된 화기인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질그릇에다가 화약을 채우고 도화선을 연결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의 뭐 이제 화염병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진천례는 적에게 화공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진천례의 경우에는 손으로 던질 수도 있었지만 수석기에 탑재해서 발사하면 더 먼 거리까지 공격이 가능을 하다는 거죠. 진천례는 특히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갔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장면을 그린 몽고 순례 회사라는 그림에 진천례로 추정되는 무기가 좀 날아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촬영한 각종 드라마에서도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시기부터 해가지고 전국시대까지 이 진천례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당시 이제 일본인들도 진천례를 보고서 충격에 빠진 나머지 나중에는 포락옥이라고 불리는 모조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조품이 전국시대에 종종 사용이 되었죠. 특히 이제 해전의 경우에서 적의 군함을 불태울 목적으로 이 포락옥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좀 자주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비격진천례는 이 진천례를 기반으로 만든 업그레이드 버전의 무기라는 거죠. 사실 비격진천례는 그다지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숙련된 대장장이만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저런 이제 둥그런 구슬 모양의 그 안에다가 도화선이 달린 뇌관을 집어넣고 화약을 채워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런 이제 쇠파편을 넣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데 이 심지가 길이를 갖다 이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심지를 갖다 만들면은 빨리 터지는 거고 길게 심지를 만들면 좀 시간이 걸려서 터지는 약간 시한폭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적진에 날아가서 폭발을 하면서 저 쇠조각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서 살상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내부 구조가 신관을 박아 넣어서 폭발 시간을 갖다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격진천례는 투석기나 혹은 대포에 탑재해서 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에 장착되어 있는 동안에는 도화선에 불이 좀 타들어가다가 적진에 떨어질 무렵에 폭발하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위력적인 것은 이게 단순한 폭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 쇠파편이
사방으로 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은 이거를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대요.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바위를 갖다가 뚫고 박힐 정도로 그런 어마무시한 위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이제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징비력의 비격 진찰래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네요. 비격 진찰래는 옛날에는 그 제작법을 알지 못했는데 군기시 화포장인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것이다. 진찰래를 대환구에 넣어 쏘면 능이 500에서 600보까지 날아가 땅에 떨어진 지 한참 만에 화약이 안에서 폭발하는데 적군이 이 물건은 가장 두려워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왔는데 대환구에 넣어서 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으로 집어던지는 형태의 무기가 아니라 뭔가 포탄 같은 형태의 무기라는 건데 과연 대환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파편 조각으로 적을 살상하는 것 때문에 종종 비격진천례를 일종의 수류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수류탄이라고 하기에는 비격진천례에 약간의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게인데요. 비격진천례의 무게는 무려 120근인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대략 72kg에 해당이 돼요. 물론 이때 당시에 근이 환산이 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72kg인지까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측정을 하면은 72kg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수십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서양에서도 이 정도 크기의 포탄이면 정말 엄청난 대구경 포탄으로 분류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몇십 킬로그램에 호가하는 비격진천례를 수류탄처럼 손으로 던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정말 힘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이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격진찰례의 단짝으로 다니는 게 뭐냐면은 대환구라고 불리는 형태의 화포였습니다. 이 비격진찰례는 수류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포탄의 용도로 더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 비격진찰례가 단짝으로 다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손전등처럼 생긴 거 있죠, 그죠? 물론 실제 크기는 상당히 커요. 바로 요게 대환구인데 이 완구는 크기에 따라서 소환구, 중환구, 대환구로 나뉘어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새를 보시면 대강 짐작하셨겠지만 일종의 휴대용 박격포 역할을 해요. 완구는 포신이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 구경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곡사용으로 발포가 되면서 무게가 여타 대포들보다 가볍기 때문에 혼자서 들 수는 없고 그래도 2인 1조 정도면 대략 운반이 가능한 형태의 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조정해서 팡 하고 쏘면 포탄이 폼을 쏘는 그림에서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악지형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대환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요즘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에 난 때도 이 대환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반군을 진압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완구로 비격진찰례를 발사하면 대략 500m 정도를 곡사형으로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면서 신관이 폭발함과 동시에 파편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짝으로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비격진찰례는 수류탄이라기보다는 확산탄에 더 가까운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서양에서도 나중에 이 비격진찰례 비스무리한 무기가 개발이 돼요. 나폴레옹 전쟁 때 개발이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비격진찰례가 굉장히 선구적인 무기이긴 하죠. 나폴레옹 때 이제 슈프라넬이라는 무기가 개발이 되는데 그 형태가 거의 비격진찰례와 유사합니다. 아무튼 경상 좌병사 박쥐는 비장의 병기인 비격진찰례를 완구에 장착하여 경주성 안으로 쏘아보내게 됩니다. 비격진찰례를 처음 접한 일본군은 웬 쇳덩어리가 성 안으로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몰려들어서 구경했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포탄이야 떨어지면은 이게 빵하고 터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터지지 않고 그냥 굴러 들어오면 불발탄이잖아요. 근데 불발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요즘 기준이고 옛날 기준에서는 포탄이 터지는 형태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생긴 거는 포탄처럼 생겼는데 뭔가 좀 희한한 구조라는 거죠. 그러나 잠시 후에 무시무시한 경운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고 사방으로 파편이 튀면서 수십 명의 일본군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엄청난 위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게 드라마 징비록에서 굉장히 묘사를 잘했어요. 이후 조선군은 경주성 안으로 쉴 새 없이 비격진찰례를 쏟아부었고
난생 처음 접한 엄청난 화력에 일본군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날 조선군이 경주성의 성벽을 넘어오진 않았지만 성안의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 미지의 비밀병기의 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터라서 사기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정말 충격과 공포였다는 거죠. 수비대장인 타가와는 이 상태로는 지원군이 와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결국 경주성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밤중에 또 군사를 성 밑에 잠복시켰다가 비격진천례를 소개하여 성안 객사뜰 가운데 떨어지자 적병은 그 제작법을 알지 못해 다투어 모여들어 구경하며,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그 원시인들이 현대 문명을 처음 딱 접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뜰 안에 떨어지자 적병은 그 제작법 알지 못해서 다투어 모여들어 구경하며 서로 굴려보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관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있다가 포가 그 속에서 폭발하여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쇠조각이 별처럼 무수히 부서져 흩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맞아서 곧바로 죽은 적병이 30여 명이나 되고 정말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지 않은 적병 또한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일어나자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은 적병이 없었으나 그 제작법을 알지 못하여 모두 신이 하는 일이라 여겼다. 사실 알고 보면 의외로 제작법은 간단해요. 그냥 발상을 못했을 뿐이지.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의외로 간단한 도구거든요.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흔하게 쓰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서는 그거 생각을 못 해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등자가 그래요. 등자가 구조 자체는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아이템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특히 서양 같은 경우는 등자 같은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존재를 갖다 생각을 못 해요. 이런 형태의 도구가 의외로 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게 교류다. 교류를 많이 할수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충격과 공포에 빠진 일본군 결국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튿날 드디어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일본군이죠. 박진이 드디어 경주에 들어가 남은 곡식 마녀석을 얻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식량 버리고 도망가는 게 의외로 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각하고 처리하고 하는 게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은 이제 불이 원체 크게 나기 때문에 적에게 우리가 도망간다는 걸 좀 알려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양성에서의 조선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있었던 일본군도 경주성에서의 일본군도 그렇고 이거 말고 몇 개 사례가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청주성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급하게 도망갈 때 식량을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식량 마녀석을 얻으면서 박쥐는 경주성을 수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한 이제 보급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런 전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면서 박쥐는 가선대부로 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 없이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박쥐는 이렇게 수도 없이 패전을 겪고 퇴각을 하고 그러면서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경주성을 탈환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월 9일 이른 아침에 타가와는 경주성의 남문을 열고, 왜냐면 조선군이 북문 쪽에 이제 주로 포위망을 형성했기 때문에 남문을 열고 나와서 서생포 방면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타가와 부대는 놓쳤지만 박쥐는 본래 계획대로 속전속결로 경주성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을 버리고 갔던 양곡 마녀석까지 얻게 되면서 사기가 이제 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선군이 경주성을 탈환하게 됨에 따라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정말 초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남해안의 바닷길이 차단됐죠? 그래서 해상수송으로 최전방에 있는 아군에게 보급을 대주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내륙수운인데 그 내륙수운 중에서도 핵심인 낙동강 수운이 지금 거의 막히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전방으로의 보급은 점점 더 요원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전방에서는 현재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고니시, 굉장히 현재 평양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고니시 쪽 얘기만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고니시의 라이벌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 바로 가토,
우리 가토 사마는 함경도까지 진출해서 과연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까? 다음 시간에는 가토 쪽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